최재천입니다. 첫 번째 책은요, 일본 소설입니다. 리큐에게 물어봐. 두 번째 책은 전문가와 강적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 일본 소설인데요. 야마모토 게니치라는 분이 쓴 장편 소설입니다. 상당했습니다. 이거 거의 한 480몇 페이지네요. 출판사도 하시고 갤러리도 하시는 분이 계신데, 명절 전에 차 한잔하러 갔더니 센리큐에 대한 일본 그 도록이 있어요. 그래서 센리큐네 그랬더니 참 최근에 센리큐에 대한 책 정말 재밌는 거 하나 읽었다. 어느 분이 선물하셔서, 그래서 그 책을 도리어 저한테 주시겠다. 그게 이 책입니다. 그 일본 다도의 우리 같으면 누구라고 할까요? 동다성을 지은 스님이라고 할까요? 그 정도의 권위, 일본 다도 개조라고 할 수 있는 와비차라는 겸손하고 소박하고 이런 다도 문화를 처음으로 연 그런 센리큐라는 유명한 선사 도인이 있는데, 원래는 상인이었는데 토요토미 히데요시한테 할복 명령을 받고 죽습니다. 센리큐가 자기 명령을 받으니까 배를 쫙 깔고는 자기 장을 끄집어내가지고 그 일본 쇼거리 쪽에 딱 걸어놓고 그 다음에 죽었다. 그런 장엄하게 묘사한 장면이 나옵니다만, 이 책은 이게 모티브가 됩니다. 직전에 이런 임종계를 읊습니다. 70인생 호라 호라 이내 보검 선조와 부처를 더불어 죽이리니 내 익숙한 검 한자로 들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내 던지리라. 70인생 오라 오라, 뭐 이건 쉽죠. 이내 보검 선조와 부처를 더불어 죽이리니, 이건 대단히 불교적인 사유책이죠. 불교가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그랬잖아요. 기존 지식, 기존 가치관에 대한 극단적인 부정을 통해서 해탈의 길로 나아가라는 그런 유명한 그런 선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내 익숙한 검 한자로 들어 지금 이 시간에 하늘에 내 던지리라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읊어내요. 그 직전에 새끼손가락하고 손톱, 여자 이걸 평생 그 조그만 합에다가 가지고 다녔는데, 그걸 이제 일본 치과로에 태워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역순으로 쭉 나아갑니다. 죽기 하루 전, 죽기 이틀 전, 죽기 한 달 전, 19살 무렵까지 내려가요. 이제 나중에 환상이 깨질까봐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만, 이제 평생 가슴 속엔 특별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이제 일종의 다도 기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숭고하고 절제된 미의식의 기원과 상관이 되는데, 당시 조선 역사의 비극과 교묘하게 연결시킵니다. 사실 아닙니다. 전혀. 놀라울 정도였던. 그리고 일본 사람 특유의 미학,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 집요하니만큼 때로는 기계스러울 정도로 파헤쳐가는, 그리고 긴장감. 제가 그 나미야 백화점의 기적인가요? 70만 권과 80만 권 팔렸다는 거 읽고 나서 일본 특유의 그 추리 소설과 대중 소설의 견합. 이 책도 집요할 정도로 그런 추리적인 방식, 역사적인 방식, 상상력을 가미해가지고 일본 미의 고문한 본질을 파헤쳐가고, 그리고 토요토미 히데요시 끊임없이 대립시키고, 중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등장시키고, 역시나 맨 첫 덩어리에 뒤로 갈수록 오다 노부가 나오고 이제 또 엮어내고. 일본의 유명한 이제 문학상인데 나오키상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2번인가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책 설명에 따르면 제 140회 나오키상 심사에서 이례적으로 심사 결과 발표 시간을 넘기는 치열한 논의 끝에 공동 수상을 했다. 현재 일본에서 가장 사랑받는 역사 소설가다. 그래서 이 책은 제 140회 나오키상 수상작입니다. 역사적 상상력과 현실적 상상력을 교묘하게 등치킨 거죠. 센리큐 다도 체험을 할 수 있는 다도 전문점에 간 적이 있는데, 정도로 못 들어가게 하고 옆방으로 이렇게 고개 휙 숙이고 한꺼번에 휙 올라가도록 해서 뭐 이런 게 있어 그랬어요. 제가 센리큐 잘 모를 때. 그때도 제가 센리큐 이야기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다도 가르쳐주는 분들하고 체험하는 분들하고. 그래서 이런 게 있어 그랬는데, 이 책을 보고는 이제 정확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때도 왜 센리큐가 죽게 되었죠?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제가 한국에서 읽은 책들은 그랬는데 이러면서 가벼운 이야기를 나눈 적도 있는데, 와비차의 전통, 일본 미학의 전통, 그리고 일본 특유의 그런 문학적 상상력을 이해할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전 세계에서 중국과 일본을 가장 무시하는 나라는 대한민국이다, 이런 말 하는데
첫째는 자존심일 거고 둘째는 늘 경쟁을 해봐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감일 수도 있습니다만 때로는 우리가 너무 가까이서 잘한다는 이유로 되려 저평가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족들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너무 가까우니까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도리어 객관화시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일본이 이번에도 보셨습니다만 노벨상 안 받는 해가 없잖아요. 일본계 영국인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잖아요. 나가사키 출신. 저는 그 스토리가 별로 허투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일본에서 이제 그 친구가 노벨상을 받은 그 작가 선생님께서 6살 땐가인가 살다가 이제 아버지가 해양연구소 연구원으로 영국 가니까 거기서 평생 자라났는데 일본어는 전혀 못한다면서요. 그 유치원 다닐 때 선생님을 찾아내가지고 인터뷰를 시켰어요. 그 선생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릴 때부터 동화책을 좋아했다. 노벨상 받은 이 작가가 나한테는 셜록 홈즈하고 영국식 발음으로 셜록 홈즈하고 일본식 발음으로 샤록 호무즈하고 호무란 그러잖아요. 샤록 호무즈하고 공존하고 있다. 그런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재밌는 표현이구나 그랬거든요. 일본 장편 소설을 나오키상 수상작을 굳이 소개하고 싶었던 게 그것과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가와 강적들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생각보다 좋은 책이에요. 국내 출간 전부터 언론에 대해서 특필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그 한겨레 강준만 칼럼하고 중앙일보 인터뷰를 이쪽에 해놨던데 썰적입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무지를 끊임없이 일깨우고 트럼프에 반대하는 반지성주의, 반지식주의 속된 표현으로 무지함의 상징이다. 그리고 대중들의 무분별함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선거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책 나오기 전에 인터뷰를 보고 재밌는 문장을 하나 읽고 나서 최근에 가장 즐겨 쓰고 다닙니다. 지식인의 시대는 끝났다. 지식인보다는 그런 셀럽들이죠. 셀러브레이트들. 패션 전문가의 구두, 옷, 양말 안내, 넥타이 안내를 별로 즐겨 듣지 않습니다. 도리어 유명인이 한번 메고 나왔다. 누군가가 홈쇼핑에서 이런 옷을 사서 입었대 그러면 매진되고 그 다음에 영국의 뭐 황새 손이 몇천 원짜리 무슨 옷을 사 입었다 무슨 양말을 신었다 그러면 바로 매진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호텔 상속녀가 이런 신발을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런 사진 나오고 재벌가 자녀들이 무슨 파티가 있었는데 무슨 가방 들고 무슨 신발 신었고 행사장에 쭉 들어가는 사진들 찍어가지고 그거 다 분석해 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히트가 되는 세상인데 의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훌륭한 학자들 의견이 있는데 TV에 나와서 때로는 자팍일 수도 있고 때로는 그 순간 대본에 따라 공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전문 역사가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보다도 그분들이 잠시 음식 기행하고 역사 기행하고 대담하는 것들이 훨씬 더 일반인들한테 쉽게 받아들여지고 재밌게 받아들여지고 전문 대학 교수의 논문보다도 더 신뢰를 주고 유통이 되는 거죠. 전문가 시대는 끝났다. 근데 전문가 시대가 왜 끝났냐? 첫째는 가짜 전문가가 판친다. 미술평론가인 로버트 휴즈는 20세기 후반의 미국이 고질적으로 권위를 의심하고 미신의 함정에 빠져서 개인적 차원의 지위에 강박적으로 몰두하면서 공식적인 정치에 대해서는 불신하는 현상이 만연하는 사회가 되었다. 에이즈에 대해서 다른 원인이 있다 이런 식의 전파들. 그 다음에 예방 백신이 얼마나 위험한지 또 우리도 예방 백신 맞지 말아야 된다 그런 논쟁들 있잖아요. 전문가들 의견이 맞잖아요 이거. 근데 안 들어요. 안 듣습니다. 그 다음에 확증 편향, 자기가 믿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 속설, 미신, 그리고 음모론만 믿어요. 죄송한데 전 한국 사회에 번져있는 끊임없는 불신과 음모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합니다. 제가 정치판에 있을 때요 늘 이런 농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극단적인 농담이에요. 엄마 손 만두에 엄마 손 없듯이 엄마 손 만두에 엄마 손 안 들어있듯이 국정원에 국정정보 없다 제가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저분은 참 비판적으로 엉뚱한 이야기 많은 집단들이야. 진짜 중요한 정보를 못해. 이런 비판을 하고 또 대단히 국정원이 모든 걸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음모론을 이야기해서 제가 그런 비판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못된 짓 했잖아요. 우스운 짓 했죠? 진짜 본연의 정보활동 안 하고 진짜 제대로 하려면 사진 영상도 멋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치요? 실화처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연예인 스캔들을 조작해내는데 고작 그 정도 사진만을 만들어내요. 근데 뭘 믿어요? 무슨 음모를 꾸리겠습니까? 금방 탄론할 사람들이. 그러고 했더라도 불과 몇 년도 안 돼서 탄론하잖아요. 그건 제대로 된 능력이 아니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걸 희화해서 장난쳤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저도 씁쓸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 하나하나 그 속설들을 비판을 합니다. 그래서 대학 교육 얼마나 엉망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건 미국의 예입니다만 이 책을 보면 미국 대학 교육이 얼마나 엉망이 나와요. 그다음에 검색. 여러분 검색 정확합니까? 여기 통계도 뽑아냈어요. 검색이 얼마나 불명확한지. 저도 얼마 전에 제 개인적인 경험이란 그 백과사전 있잖아요. 위키티피아에 저에 대한 글을 올려놨는데 가장 최근에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올렸을 겁니다. 극단적으로 저에 대한 잘못된 편향된 정보를 올려놔서 누군가 보고 저한테 연락이 돼 제가 지웠어요. 여유가 없어서요. 어이가 없는 겁니다. 이를테면. 근데 아무도 관심 없는 사이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게 거의 1년 사이에 유통된 거예요. 정치를 그만두니까 볼 일이 없잖아요. 누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들 나오는데 이를테면 검색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다음 신저널리즘 폐해, 인터넷 정보의 폐해들 아무도 검증하지 못하는. 요즘 인터넷 뉴스나 인터넷 기사보다는 그 오타 요즘 오타 불편하지 않으세요? 사소한 것들을 틀려놨을 때 그 댓글로 일일이 가르치기도 그렇고요, 전화해드리기도 그렇고. 인터넷 정보는 그거 고치기도 싫잖아요. 너무 많은 방대한 정보니까요. 그런 이야기를 쭉 써놨습니다. 신저널리즘 폐해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000년 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실시한 대중들의 지식 수준에 대한 한 연구는 무지한 시민들한테는 정보라는 게 아예 없지만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은 최상의 증거나 전문가들의 의견과도 충돌해 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분이 이제 트럼프를 가장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는 걸 전제하고요. 2016년에 트럼프를 가장 강하게 지지했던 계층은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랬어요. 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네바다주 전당대회에서 이기고 난 뒤에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던 트럼프는 그들의 사랑에 이렇게 화답을 했답니다. 저는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정말 좋습니다. 이게 이제 역설의 의미도 있겠죠. 그분들이 나를 지지해주니까 너무 고마워 이런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걸 조롱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하여튼 이 작가는 그런 식으로 약간 비판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2008년에 수잔 자코비가 썼듯이 미국인들은 무지를 향한 친구로서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지식의 결핍 그 자체가 아니라 지식의 결핍에 대한 오만한 태도다. 문제는 그저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다는 점이 아니라 놀랍도록 많은 수의 미국인들이 아예 그런 사실은 알 필요 없다고 당당하게 결론을 내려왔다는 사실이다. 반합리주의와 무지가 우러나는 과정에서 보건에서부터 세금 이래까지 모든 분야 공공정책에 관한 토론에서 해를 끼치고 있다. 민주주의가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선거제도도 결코 좋은 제도는 아니에요. 다만 독재보다는 낫고 군주정보다는 낫고 왕정보다는 낫고 신정보다는 나을 겁니다. 아테네의 직접 민주정이 대단히 의미 있는 제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리고 불과 투표수 계산을 보면 몇백 명 수준이에요. 그리고 그때 쫓겨났던 사람들이 나중에 아테네 위기 때 다시 되돌아와서 페르시아하고 전쟁에서 사실상 아테네를 구원하고, 건강한 민주정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시민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건강한 시민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균형 잡히고 예측 가능한 그런 지식과 전문성으로 충분장을 해야 돼요. 근데 자칫 우리의 무지, 우리의 반합리주의, 반지성주의가 중국적으로 민주주의를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어요. 이분 논지는 사실은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일정 부분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이 책이 대단한 교훈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길어졌습니다만 톰 니콜스의 전문가와 강적들 여러분들께 꼭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